화면 속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은 리제입니다. 총명하고 예쁜 얼굴,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지붕 위를 달리고 벽을 타던 하늘을 나는 여도둑이었다는 걸 말이죠. 한때는 세상을 놀라게 한 여자 신출귀몰. 그러나 결국 한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해 돈을 뜯기고 이용당하며 마지막엔 총을 들고 남편을 죽인 여자가 됐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지만 비극으로 흘러간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설 속 여도둑 내몽골의 리제의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1971년 내몽골 알라산 좌기 이 사막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리제는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활발하고 몸이 날쌔며 무엇보다 예뻤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모는 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무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리제는 진짜로 하늘을 나는 몸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학교의 스타였고 수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속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은 그녀의 삶을 조금씩 비틀어 놓았습니다. 공부 대신 자신을 쫓는 시선과 관심 속에서 점점 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제는 비디오방과 무도장을 드나드는 불량한 친구 무리에 섞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그리고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15살이 되던 1985년 리제는 인생을 바꿔버릴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류사널. 도둑계에서는 유명한 전설의 손이었죠. 그는 리제를 처음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이 애는 보통이 아니야. 류사널은 리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지붕을 타고 창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가는 법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리제는 천재였습니다. 몇 년 만에 스승의 기술을 완전히 익혔고 순식간에 지역의 유명 도둑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을 나는 여도둑. 하지만 그 별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9년 18살의 리제는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징역 6년형, 그녀의 젊은 날은 차가운 철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옥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썩은 밥에 쥐똥이 섞여 있었고 바퀴벌레와 함께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가면 새 사람으로 살 거야. 그리고 1995년 모범수로 인정받은 리제는 23세의 나이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던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녀는 거리에서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새 인생을 살길 바라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그 여자 감옥 갔다 왔다며? 예전에 도둑질하던 애라잖아. 리제가 어디를 가든 그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미녀, 전과자, 도둑. 그 꼬리표가 그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끝났지만 세상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엔 늘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1월벤 시집이라도 보내자. 하지만 세상은 여도둑에게 신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라고? 에이, 됐어. 그런 여자를 집에 들였다간 다 털리겠네. 몇 번의 맞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리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좋고 아이 있는 사람이어도 좋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이 한 중년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리제보다 10살 많고 키는 작고 머리도 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리제를 보는 순간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살이 했다는 말을 듣자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 감옥 갔다 왔다고? 나한테 이런 사람을 왜 소개해? 그는 욕설을 퍼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리제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뭐든 할 거야. 목숨이라도 바칠 거야. 그 다짐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릴 첫 단추가 될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2달 뒤 어느 날 밤, 리제는 친구 집에서 열린 조촐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이밍싱. 전직 군인이었고 키는 180cm, 체격 좋고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이름부터가 마치 영웅 같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자다운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람을 중독시키는 위험한 매력이었습니다. 겉으론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속은 철저히 계산된 전형적인 나쁜 남자였던 겁니다. 둘은 함께 춤을 췄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리제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고백하기로요. 감옥살이 했던 일, 도둑질을 했던 일, 숨기지 않고 전부 말했습니다. 파이밍싱은 잠시 말이 없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젊을 땐 누구나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해요. 그 한마디가 리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용서해준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리제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지켜낼 거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곧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약속이 될 줄은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제는 임신했습니다. 둘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감옥의 기억도 과거의 어둠도 이제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바이밍싱은 결혼 전 자신을 성공한 전역 군인이라 말했습니다. 퇴역하면 좋은 자리로 배치받을 거야. 그 말에 리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사고를 쳐 강제 제대된 인물이었습니다. 가족과도 인연이 끊긴 채 가진 것 하나 없는 백수였습니다. 결혼 후 그는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얻어먹으며 빈둥거렸습니다. 리제는 묵묵히 참고 버텼습니다. 거리에서 분식 노점을 열고 하루 종일 일했지만 생활은 늘 벼랑 끝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에는 돈이 없었고 우유 한 통 사는 일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밍싱은 리제를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예전에 그거 잘했잖아.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엔 우리를 위해서야. 나랑 애를 생각해서 도와줘.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하늘을 향해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 리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 남자를 위해 그 어둠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새벽 2시. 검은 옷을 입은 리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표는 한 백화점. 수년간 익힌 기술로 자물쇠는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그녀는 계산기 몇 대,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고급 중화담배, 여러 보루를 훔쳤습니다. 90년대 당시 그것은 현금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제에게 바이밍싱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내 여자야. 진짜 대단해. 그 칭찬은 달콤했고 리제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다시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제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털고 상점을 털고 며칠 강력으로 도심 곳곳을 오가며 절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솜씨는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지붕을 타고 벽을 넘고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도둑. 내몽골 알라산좌기에서 그런 수법을 쓰는 사람은 리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곧 그녀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그녀의 집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남편 바이밍싱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보물 같은 마누라야. 네가 잡히면 나랑 애는 굶어 죽잖아.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막혀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리제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아직 수유 중인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이밍싱에게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았지? 애가 있으면 함부로 못 잡아가잖아. 계속하자고. 우린 운이 좋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그녀는 너무 그를 사랑했습니다. 바이밍싱은 제안했습니다. 여기선 당신이 너무 유명해. 경찰들도 다 알아. 다른 데로 가자.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리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내몽골을 떠나 후허하우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새 출발이야.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나락이었습니다. 후허하우터 다칭로 근처, 그들은 작은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밍싱은 여전히 일할 생각이 없었고 누워서 꿈을 꾸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크게 해보자. 한 번만 더. 이번엔 잘 될 거야.
리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에게 가족을 주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은은한 화장, 당당한 태도. 그녀는 금은방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품격 있는 여인이 바로 전설의 여도둑이라는 걸. 그녀의 손끝은 날카롭고 그녀의 동작은 조용했습니다. 매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바이밍싱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역시 내 여자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칭찬은 독처럼 달콤했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다음 일을 계획했습니다. 집엔 돈이 돌았고 고기와 술이 늘었습니다. 리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녀의 여도둑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훔친 돈으로 그에게 양복을 사주고 수입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몰고 거리를 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이밍싱은 하루 종일 누워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넌 천사야. 내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너야. 그 말 한마디에 리제는 미소를 지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웃으면 행복했고 그가 찡그리면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파멸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를수록 리제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는 검은 옷을 입고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밍싱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밍싱은 달라졌습니다. 돈이 생기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나이처럼 꾸몄습니다. 깔끔한 양복, 번쩍이는 오토바이, 거리 한복판을 유유히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돈이 그에게 자만을 줬고 자만은 곧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술집, 화려한 여자들. 그곳에서 그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웃었습니다. 리제가 하루 종일 위험을 무릅쓰고 훔쳐온 돈은 그가 다른 여자에게 쏟아붓는 데 쓰였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는 리제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거 해와. 돈이 부족해.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면 리제에게 날아온 건 사랑이 아닌 주먹과 욕설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쓸모없는 년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가셨을 날이 없었지만 리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밍싱은 결국 한 젊은 여자를 애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젊고 몸매가 좋고 도시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돈을 퍼부었습니다. 리제가 훔친 돈으로 그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리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그는 변하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바이밍싱이 말했습니다. 내가 총 한 자루만 손에 넣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큰일을 할 수 있어. 그건 술김에 내뱉은 헛소리였지만 리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번엔 그를 위해 정말 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1998년 4월 25일, 그날도 리제는 평소처럼 후허하우터 시내의 북방호텔을 돌며 도둑질할 목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문이 닫히지 않은 객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고 있네. 지금이 기회야. 그녀는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 그 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무런 경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제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가방을 뒤졌지만 돈도 귀금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깔끔한 방에 한 푼도 없어.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몸을 뒤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딱딱한 쇳덩이 같은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건 총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듯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오랜 경험 덕분에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녀는 총을 조심스레 빼냈고 그대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방의 남녀는 사실 형사들이었습니다. 남자는 형사과장, 여자는 그의 동료 형사. 시험을 보러 시내에 들렀다가 잠시 쉬기 위해 호텔을 잡았던 것이었죠. 남녀가 한 방을 쓰다 보니 오해를 불러올까봐 문을 열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잠시 눈을 붙인 사이 그들의 총이 도둑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제는 들뜬 마음으로 총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보, 봐요. 당신이 말하던 그거 내가 가져왔어. 그녀는 그가 칭찬해줄 줄 알았지만 돌아온 것은 귀싸대기 한 대였습니다. 미쳤어. 이게 뭔 짓이야. 이건 목숨 걸릴 일이라고. 리제는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총이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대의 뺨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진짜로 믿으라고 했어? 생각 좀 해, 생각을. 그는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손에 든 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군인이었고 총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총을 꺼내 닫고 들고 만지며 마치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존심이라도 되는 듯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가 될 줄은. 1998년 6월 27일 저녁. 그날 리제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지쳐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침실 문을 밀었을 때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이밍싱기 한 여자를 끌어안고 벌거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리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 그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누구야? 두 여자는 엉켜 싸웠고 비명과 욕설이 방 안에 뒤섞였습니다. 바이밍싱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리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만둬, 미친년아. 그의 주먹은 그녀의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고 내려쳤습니다. 리제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그녀의 울음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제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닝샤. 그곳엔 그녀의 옛 교도소 동기 껑슈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에도 가족에게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껑슈민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리제와 어린 딸을 집에 들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주었습니다. 리제는 그날 처음으로 조금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그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후허하우터를 떠난 뒤 리제와 어린 딸은 닝샤에서 어렵지만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적어도 매일의 공포와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제가 떠난 뒤 바이밍싱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훔쳐온 돈이 끊기자 그는 술 한 병조차 살 수 없었고 곁에 있던 애인들도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돈줄이 사라졌다. 그는 리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몇 달을 헤맨 끝에 그녀가 껑슈민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날 바이밍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리제.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다시 시작하자.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그 말에 리제의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일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그를 용서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내몽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결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제는 가족을 위해 다시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하지 않으니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라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밍싱은 또다시 도박과 여자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리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여자 만나면 어쩔 건데 감히 입이라도 열면 내가 네 과거 다 신고해버릴 거야.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협박 앞에서 리제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고통, 수치,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며 견뎌온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어. 어느 날 밤 또다시 외도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밍싱이 아예 칼을 들었습니다. 리제가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는 그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은 그녀의 허벅지를 깊게 베었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리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긴 회복의 시간 동안 리제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야. 그녀는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오직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30일 밤, 리제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주 한 병을 그대로 비웠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인생이 하나씩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무술을 배우며 웃던 소녀 시절, 하늘을 나는 도둑이라 불리던 젊은 날, 그리고 지금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모습.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바로 너야, 바이밍싱.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증오의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망가뜨렸어. 이제 나도 그의 세상을 끝낼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리제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깊은 새벽, 창밖은 고요했고 방 안엔 술 냄새와 코골이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 바이밍싱은 만취해 잠들어 있었고 코를 골며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죠. 리제는 천천히 다가갔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낸 괴물. 눈물이 흘렀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두 발의 총성,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쏜 뒤 리제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밤기채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닝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친 모녀가 껑슈민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껑슈민은 놀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깐이라도 쉬어요. 그날 밤, 리제는 다시 아이 곁에서 잠들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경찰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리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품에 있던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뒤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1999년 7월 30일, 법원은 리제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 당일, 그녀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단정히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잘못은 그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늘을 나는 여도둑 리제. 그녀의 짧고 처절한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생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왕쯔치가 이 말을 외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악랄한 마녀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회가 아니라 오만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중경에서 가장 악독한 흑사회 두목이고 보안 원창 밑에서 량덴차로우의 창시자 중에 하나이며 강호에서는 그를 싼째, 즉 셋째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미모를 이용하여 15년 동안 충칭에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1000명 이상의 여성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패한 영업장소를 공안국 맞은편에서 운영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광적으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충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세계 원카이스와이랑 80위안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량덴차로우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그의 뒷배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의 일당은 모두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중국을 뒤흔든 량덴차로우 사건입니다. 여기서 량덴은 환하게 비춘다는 뜻이고 차로우는 찻집이라면 뜻입니다. 지금부터 량덴차로우를 찻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2011년 10월 7일로 돌려보면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에 한 남자가 손에는 자수한다는 팻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 충칭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팻말에는 그의 이름 창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량이라면 당시 충칭 사람들은 낯설지가 않는 인물입니다. 체포되기 전 그는 충칭의 찻집 조직 중 두 번째 보스인 왕완닝의 남편이자 사건에 연루된 중요한 용의자였습니다. 왕완닝은 2011년 4월 1일 충칭 경찰에 의해 필리핀에서 압송되어 귀국했으며 이로써 충칭 지역에서 죄악이 많은 이 부부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왕완닝의 집에는 모두 5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큰오빠는 일찍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자매는 둘째 왕팅화, 셋째 왕쯔치, 넷째 왕완닝, 다섯째 왕경입니다. 그중 왕쯔치와 왕완닝이 바로 찻집의 범죄 조직의 리더이고 둘째와 다섯째는 이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네 자매는 함께 아가씨 캠프를 열어 여성들에게 음탕한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족 기업을 형성했습니다. 몇 년 전 충칭 현지에서는 찻집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원카이스워의 80위안을 말하면 기사는 즉시 이해하고 주저없이 찻집으로 안내합니다. 원카이스워이는 따뜻한 물이라는 뜻이고 80위안의 의미는 즉 찻집의 서비스가 좋고 45분에 16,000원이기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도 도망갈 필요 없이 사장님이 뒷배경이 빵빵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찻집의 배우 보스가 당시 충칭시 공안부장이었던 원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찻집을 만든 사람은 왕쯔치와 왕완닝 자매입니다. 왕쯔치는 1974년에 충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강인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 가족은 종종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하늘에 맹세하며 앞으로 반드시 큰 일을 해내어 자신의 가정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9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왕쯔치는 오로지 돈만 벌고 싶었습니다. 1994년 그녀와 여동생 왕완닝은 충칭시 위중구에서 두 곳을 선택하여 월신 미용실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두 미용실은 모두 번화한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이 세련되고 팻말에는 미용과 복원이라는 글자가 걸려 있어 지나가는 많은 여성들의 눈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정교하게 꾸며져 있으며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있어 겉보기에는 일반 미용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계속 불경기였고 미용실의 수입은 자매의 생활비조차 거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때 왕쯔치는 동료들로부터 돈을 버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용실에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후 두 자매는 즉시 자신의 미용실에서 여자들이 매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하는 일이라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미용실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쌍의 신비로운 남녀가 두 자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쭝광이인데 미용실의 단골 고객이었고 오랫동안 음란업계에 종사하며 다양한 암묵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매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은 타오밍구이며 그는 왕쯔치 자매에게 독특한 경영 방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매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오밍구는 합류한 후 두 자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가게에는 반드시 고정적인 아가씨가 있어야 하고 몸매도 좋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정적인 아가씨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초짜인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쭝광이는 몇몇 자매들을 소개했지만 오래 일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가씨를 어떻게 자기 편에 계속 둘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상의한 결과 그들은 비열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채용 명목으로 노동시장에 가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여 이곳에서 일하게 한 후 통일된 숙식, 통일된 이동, 통일된 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들을 통제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한 후 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압수하고 강제로 성매매 활동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구타를 당했고 왕쯔치 등은 납치된 여성들을 완전히 통제한 후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직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몇 명이 성매매를 시작한 것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관리 장소에는 감시하는 사람, 단속하는 사람, 그리고 수금하는 사람 등 일련의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199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왕쯔치와 왕완닝 자매는 쭝광이, 타오밍구 등 80여 명을 모아 유중구에 9개의 매춘 장소를 열었고 미친 듯이 200억 이상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량덴차러우가 있습니다. 그는 충칭시 공안국 위중 bun국길 건너편에 있는 한 호텔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금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완벽하여 많은 호색가들이 방문하도록 끌어들였습니다. 가게 안의 시설은 열악하고 환경은 더러웠지만 이러한 것들은 많은 남성 동포들의 열정적인 방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강제로 매매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 변화 과정에서 잔혹한 관리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숙식과 출퇴근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피해 여성들이 통일적으로 거주하는 곳인데 마치 수용소처럼 보입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침대도 없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매 여성들이 사는 방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했고
창문 전체가 철제 난간으로 단단히 닫혀 탈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왕쯔치 일당이 이렇게 강제로 여성을 구금한 장소가 충칭에 무려 19곳이 됩니다. 그들은 더욱 잔인한 관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서비스가 끝나면 회의를 열고 매주 대회를 열어 총결산을 합니다. 관리에 따르지 않거나 손님들이 불만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은 현장에서 구타를 가합니다. 관리인 타오민구는 처형 전문가로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주로 PPT관 지팡이와 플라스틱 경찰봉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뜻대로 안 하는 여성들은 천조각으로 침대에 묶고 구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아 많은 여성들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주씨라는 여성은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으면 남성만 보면 자동으로 옷을 탈의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구출한 후에도 밤에 잠을 자려면 가족들이 그녀의 두 손과 발을 묶은 후에야 잠이 들었고 장기적인 치료 끝에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여성은 6년 동안 불법 감금되어 있었고 경찰과 그녀의 가족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동안 마비 상태에 빠진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곰팡이가 핀 썩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발에 묶인 털실을 두 손으로 당겨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6년 전 그녀는 충칭에 와서 일자리를 찾다가 노동시장에서 소가 찻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찻집에 왔을 때 비로소 매춘일을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도망치려고 시도하지만 조직원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도망치려는 생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녀는 도망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망설임 없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가방을 꺼내 도망을 시도했지만 가방이 갑자기 끊어져 6층에서 심하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다리가 마비되어 영원히 보행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깨어난 후 옆에는 토우민구와 몇몇 흑사회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하며 조사하러 온 경찰에게 그녀가 단지 보모일 뿐이고 유리창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타오민구 등의 위협 아래 주인 없는 그녀는 아무에게나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했고 왕쯔치 일당은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녀를 불법으로 6년 동안 구금했으며 음란물 소탕과 조직폭력 단속이 닥친 후에야 구출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찻집은 15년 동안 천여 명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접객 수는 수백만째 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씨 자매가 여성들을 이용하여 미친 듯이 돈을 벌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수법은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왕쯔치 일당이 매춘 장소에 설치한 경보장비입니다. 그들은 이 경보장치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경찰의 급습을 대비하기 위해 도주 훈련을 하고 경보 벨소리를 들은 후 25초 내에 반드시 옷을 입고 예정된 경로를 따라 도망치도록 요구했으며 심지어 경찰을 사칭하여 성매매 여성을 체포하고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매춘을 하거나 강요받았다고 인정하면 잔인무도한 매질과 작은 검은 방에 갇혀 먹고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뒷배가 대단해서 매춘부들을 구출했다는 식으로 속여서 아무도 소란을 피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비록 왕씨 자매가 이런 수단으로 여성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그들 뒤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왕쯔치 일당은 원창이 조사받기 시작한 다음 날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습니다. 이 찻집의 진정한 보호막은 원창이 아니라 원창의 3대 부하 중 한 명인 천타오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천타오는 시공안국 치안총대 제1부대 지대장, 시공안국 치안총대 부총대장을 맡은 편의를 이용하여 치안 검사를 받지 않도록 명목으로 왕쯔치의 찻집에 불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강제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8차례에 걸쳐 왕쯔치가 보낸 4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 외에도 천타오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왕쯔치에게 성매매 여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천타오는 뇌물수수죄, 조직폭력배, 방조죄, 뇌물공여죄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징역 19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5월 량덴 호텔은 그들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량덴 호텔은 관리 부실로 인해 심각한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타지에서 소문을 듣고 놀러온 손님과 호텔 관리인 사이에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여 양측의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총기 난사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충돌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주변 주민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었고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건은 빠르게 현지에서 확산되어 사회에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9년 8월 7일 저녁, 충칭시 위중구에 200명 이상의 공안 경찰이 찻집을 급습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 혐의 여성 38명과 관리자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작전에서 주범 왕쯔치, 왕완닝, 타오밍구, 중광이는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왕쯔치와 타오밍구 등은 찻집이 봉쇄된 후 소식을 듣고 기차를 타고 충칭에서 선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왕완닝 가족은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2009년 9월 9일, 왕쯔치 등은 선양의 한 쇼핑몰에서 이미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이후 충칭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4일, 인터폴은 전 세계에 인터폴 적색 통보를 발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왕완닝과 창량을 전력으로 추적했습니다. 2010년 8월 11일, 충칭시 제5중급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직지도 범죄, 강제매춘죄, 조직매춘죄, 불법구금죄, 뇌물공여죄의 5가지 죄목으로 왕쯔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주범인 타오밍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했습니다. 또 다른 주범인 창량과 왕완닝은 충칭 경찰이 찻집을 급습했을 때 소문을 듣고 해외로 도주하여 호주와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숨었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중국과 필리핀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차이나타운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숨어있던 왕완닝을 체포하여 신속하게 인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3월 31일 왕완닝이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왕완닝이 체포될 때 남편은 외출하여 일을 처리하다가 운 좋게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의 강력한 추적 끝에 도망갈 곳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4월 7일에 자수했습니다. 이로써 충칭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횡행해온 이 흑악 세력 조직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왕쯔치가 충칭에서 주사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我不希望因为我采取什么冲动的行为而搞坏了你们的体系，真的。 그녀는 역사상 가장 거만한 여자 사형수로 불립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양할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냉정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태도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눈앞에 이 23살 소녀, 꽃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믿을 수 없게도 납치, 살인, 그리고 시신훼손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녀의 절친 리정루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대담하고 뻔뻔한 여대생이었죠.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어떻게 한 명의 평범한 여대생이 사형수로 변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어둠의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허베이 여대생 리정루 일당 납치 살인 사건. 리정루 1976년 중국 허베이성 한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었고 친척집에 얹혀 살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매를 덜 맞기 위해, 밥 한 덩이 더 얻어먹기 위해 그녀는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불과 1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노련한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언젠가 꼭 남들보다 높이 올라설 거야. 그 다짐은 세월이 흘러 그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리정루는 결국 사기와 범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중국에서 퍼지던 2000년대 초,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해 인터넷 금융사기를 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모를 때 그녀는 교묘히 그 무지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욕심만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발각되었고 리정루는 체포되어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나는 꺾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류옌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류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어린 여성이었고 절도죄로 6개월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학력도 낮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지만 리정루의 말투와 태도에 곧 매료되었습니다.
리정루는 감옥에서도 마치 두목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관리하던 교도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리정루는 교도소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협박하고 자기만의 무리를 만들어 감옥 안에 여두목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늘 오만했고 후회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류에는 마치 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를 자매라 부르며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날 밤 리정루는 류엔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출소하면 너한테 진짜 돈 버는 법을 알려줄게. 다시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도 되게 해줄게. 류엔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녀가 먼저 출소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엔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단 한 사람, 리정루를 위해서. 그 기다림은 미친 사람처럼 집요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언니의 출소 날만 손꼽아 세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온 두 여자는 다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들의 욕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2004년 2월, 류엔은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언니 리정루가 출소한 것입니다. 류엔은 직접 교도소 앞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죠. 이제 우리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리정루는 교도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오만하고 교활해졌습니다. 노력 대신 요행, 노동 대신 쾌락을 좇는 본성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출소 직후 그녀는 허베이성 스자좌 교도소 근처 차오시구 광핑 단지의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내 인생의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다. 며칠 동안 직장을 알아봤지만 설거지, 청소, 배달 같은 일들은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싸구려 인생 살 생각 없어. 그녀가 원하는 건 빠른 돈, 그리고 위험 속에서 얻는 쾌감이었습니다. 출소한 지 보름도 안 돼 리정루는 새로운 범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시기 중국은 막 인터넷 시대의 물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팅과 가상 연애가 유행하던 시절, 감시가 허술한 사이 범죄가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했죠. 리정루는 그 혼탁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류엔의 미모를 미끼로 삼아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부유하고 음탕한 남성들을 유혹한 뒤 납치와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 이 수법은 나중에 흔히 알려진 꽃뱀과 흡사했습니다. 빠르고 은밀하고 흔적이 남지 않죠. 그들이 노린 건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설령당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리정루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겁 많은 부자 남자, 그게 제일 비싼 먹잇감이지. 류엔은 체포된 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모든 건 리정루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납치, 협박, 그리고 마취죄까지 모든 범죄는 리정루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둘이서는 큰 범죄를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정루는 류엔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남자친구 있잖아, 걔 데려와. 그 남자가 바로 류샤오둥이었습니다. 류엔보다 1살 어렸고 학력은 낮았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성격은 거칠었으며 화를 참지 못해 류엔을 자주 때렸죠. 하지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는 주저없이 리정루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돈 버는 일이란 사실상 영상 채팅을 이용한 유혹과 협박이었습니다. 류엔은 얼굴과 목소리로 미끼를 맞고 리정루는 뒤에서 대화 내용을 조종했습니다. 그녀들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한 명은 유혹하고 한 명은 설계한다. 화면 속 아름다운 여자, 그녀의 달콤한 말투와 교태에 넘어가는 남자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화면 뒤에는 2명의 공모자, 그리고 하나의 치밀한 함정이 있었다는 걸. 그들은 불법으로 마취제를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국가에서 금지한 약물이었죠. 그리고 범행을 시험하기 위해 4명의 남자를 차례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은 운이 좋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리정루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돈 없는 놈 죽여서 뭐해. 가치 없는 일엔 위험을 걸지 않아. 그녀는 철저했습니다. 범죄에도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는 계산기 같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우강. 리정루는 채팅을 통해 우강의 정보를 하나씩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였고 말투에선 노골적인 여색 취향이 묻어났습니다. 리정루는 곧장 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반달 넘게 공들였습니다.
매일매일 대화하며 천천히 그를 유혹했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너희 집에서 보자. 2005년 1월 3일. 류에는 우강에게 자신이 친한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우리 셋이서 놀아볼래요? 우강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눈앞의 두 여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는 스스로 천국에 온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류엔이 건넨 음료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음료 속엔 리정루가 미리 타둔 마취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곧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우강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3명의 범죄자 리정루, 류엔, 그리고 류샤오둥이 서 있었습니다. 류샤오둥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오, 우리 누나 꼬신 거 다 녹음돼 있어. 사진도 있어. 이거 다 퍼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알아? 그는 이어 덧붙였습니다. 100만 위안, 내일까지 준비해.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겁먹은 남자가 돈을 내고 끝낼 거라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고 믿었던 우강은 사실 돈 한 푼 없는 허세꾼이었습니다. 그 순간 리정루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있었습니다. 쓸모없으면 없애면 돼. 이제 리정루 일당의 잔혹한 범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살인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강은 조롱하듯 비웃으며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허영심에 눈이 멀어 일부러 과시한 것뿐이라고. 집에 집이 세 채 있고 엄마는 주식하고 외삼촌은 해외에 있고 나도 곧 이민 간다. 그가 말한 그 허풍이 결국 그의 심판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27의 청년이 건넨 그 몇 마디의 허세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류엔의 손은 도둑질로 다져진 손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우강의 옷주머니를 뒤지자 그들 기대와는 달리 발견된 건 한 장의 월급 카드, 20위안, 그리고 반갑의 담배뿐이었습니다. 류샤오둥은 이미 장롱에서 나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 초라한 수확을 보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분노한 류샤오둥은 욕설을 퍼붓더니 이미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강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리정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단했습니다. 몸에 돈이 없는 건 흔한 소시민의 방식이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보통 드러내지 않아. 집 안에 있을 거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야 해. 그리하여 그녀는 우강에게 전화를 강요해 가족에게 거짓으로 자기가 납치되었다고 알리게 한 뒤 먼저 30만 위안을 요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강의 가족은 처음엔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사정상 3만 위안조차 부담스러웠으니 30만 위안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집으로 도착하는 협박장과 우강의 수일간 연락 두절이 이어지자 가족들은 결국 심각함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정루 일당은 우강이 진짜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습니다. 리정루가 공들여 세운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끝난 셈이었고 그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우강에게 향했습니다. 리정루는 그의 하체를 강하게 걷어차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게 했고 그토록 광기 어린 제안이 튀어나왔습니다. 죽여버리자. 류엔과 류샤오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원래 조금 돈을 뜯어내자는 생각만 했을 뿐 살인을 계획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우강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정루의 냉혹함과 잔혹한 태도는 류엔에게 깊은 공포를 안겼습니다. 감옥에서 직접 목격한 리정루의 모습,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류샤오둥 역시 살인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리정루는 협박했습니다. 우강 부모가 이미 신고했어. 그냥 보내주면 우리 셋 다 잡혀 죽어. 그를 없애야 경찰이 우리를 못 찾는다.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류엔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류샤오둥을 몰아붙였습니다. 류샤오둥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시골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한 분이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아버지에게 닥칠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인 류엔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류엔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세뇌와 협박의 압박 속에서 류엔과 류샤오둥은 점차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그 짧은 두 마디는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강을 죽인 뒤 세 사람은 인간으로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리정루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밧줄로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리정루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은 사람을 죽여본 듯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세 사람은 단순한 납치범에서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황산과 해부용 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나눠서 봉투에 담아 강물에 던졌습니다. 도망을 준비하던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정루가 말했습니다. 우린 흩어져야 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 다음 걸 하자. 그녀는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우강의 가족이 납치 편지와 연락 두절을 이유로 신고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강은 평소 조용하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도 없고 의심스러운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인터넷 채팅 중독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QQ로 여자들이랑 얘기했죠. 그 한마디가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QQ 대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이 복원한 대화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강은 최근 한 여성과 유난히 잦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는 늘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리 집엔 도심에 집이 세 채나 있어. 우리 엄마는 주식으로 돈 벌고 외삼촌은 해외에 살아. 우리 곧 이민가. 그 허세 가득한 말들은 경찰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대화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한단에서 만나자. 경찰은 즉시 그가 말한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낯선 집, 문은 열려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기 속엔 희미한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죠. 현장 봉쇄, 그리고 정밀 감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 방의 혈흔은 모두 우강의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3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리정루, 류옌, 류샤오 등 2005년 1월 15일 스자주앙 외곽의 한 은신처에서 리정루가 체포되었습니다. 사흘 뒤 도주 중이던 류옌과 류샤오 등도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조사실에서 리정루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우강은 어디 있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이미 죽였어요. 잘게 잘라서 강에 버렸죠. 그녀는 납치, 살인, 시체 훼손 전 과정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류엔과 류샤오 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류엔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떤 판결을 받아도 다 제 탓이에요. 류샤오 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컸습니다. 2005년 7월 8일 법정은 무겁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리정루, 류옌, 류샤오 등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리정루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공포 대신 마치 세상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자만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류옌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늪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후회한 건 아마도 그 감옥에서 다시 그녀를 만난 그날이었을 겁니다. 류샤오 등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사형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이에요.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류옌과 류샤오 등이 리정루의 계획을 단호히 거절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강이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거짓과 욕망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자신들의 생명으로 죄를 갚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피해자 우강에게 바치는 뒤늦은 속죄, 그리고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욕망이 죄로 변할 때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자이 위냐오입니다. 2015년 3월 30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로랜드 하이츠 지역 한 공원에서 그녀는 중국과 미국을 모두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유학생 집단 폭행 납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12명의 가해자가 한 명의 여고생을 상대로 무려 6시간 동안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차례로 폭행당했고 옷이 찢겨지고 사진이 찍히며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모래를 삼키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출신의 유학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조차 그날 밤 벌어진 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이위냐오가 법정에 섰을 때 그녀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해친 건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왜 잡아요? 빨리 끝내요. 난 중국 돌아가서 19번째 생일 파티를 해야 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는 처음엔 멍하니 서 있다가 곧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결이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던 자이위냐오를 무너뜨린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의 전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중미 유학생 사회를 뒤흔든 납치 폭행 사건 그 실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2015년 3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원 여대생 류이란. 그녀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 유학생 12명에게 오랫동안 맞고 모욕당했어요. 그들은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잔혹하게 괴롭혔어요. 경찰은 즉시 류이란의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류이란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잘려 있었고 옷은 엉망이었습니다. 현장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류이란의 진술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날 한 유학생 루안칭에게서 위챗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할 얘기가 있으니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죠.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류이란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자 동급생 루성화를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이위냐오. 그리고 카페 안에는 여학생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거니까 남자는 잠시 나가달라며 루성화를 돌려보냈습니다. 루성화가 자리를 뜨자 그들은 곧바로 다른 여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인원이 채워지자 그들은 류이란을 강제로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명 모두가 중국 유학생, 그리고 그 중심엔 대장 자이위냐오가 있었습니다. 류이란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6시간 가까이 폭행당했고 100대가 넘는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의 손이 아플 정도로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류이란을 채태워 로스앤젤레스의 로랜드파크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공원 구석. 그녀의 지옥 같은 밤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고문은 6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전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녀는 끝없는 폭행과 모욕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기숙사로 돌아온 그녀를 본 홈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마침내 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류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모든 가해자의 이름과 신원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담한 중국 유학생 12명 중 6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몇 명은 집에서 숙취에 취한 채 잠들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류이란을 괴롭힌 뒤 재미있었다며 인근 바에서 술을 마시며 축하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나머지 3명은 미성년자, 그리고 3명은 이미 성인, 자이위냐오, 양위한, 장신레이였습니다. 그 외 절반은 사건 직후 도주해 일부는 이미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자이위냐오가 체포될 당시에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심지어 류이란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만 끝나봐. 내가 널 어떻게 만드는지 보게 될 거야. 경찰이 신문을 시작하자 자이위냐오는 완전히 모른 척과 잡아떼기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답하며 끝까지 순진한 척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왜 제가 아니라 류이란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녀의 태도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도발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이위냐오는 이렇게까지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인터넷에는 여러 추측이 떠돌았지만 결국 공통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건 이유조차 없었다. 그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는 데서 비롯된 그야말로 병든 폭력의 쾌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이위냐오라는 여학생,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에 타국 땅에서조차 이렇게 오만하게 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과연 어떤 집안의 딸이었을까요? 1996년 자이위냐오는 중국 상하이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마세라티,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누가 봐도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부모는 상장 기업의 임원으로 그녀를 손에 올려놓으면 떨어질까, 입에 물면 녹을까 걱정할 정도로 지극히 아꼈습니다. 자이위냐오는 어릴 때부터 진짜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녀를 기숙학교에 보내버렸고 함께할 시간 대신 돈으로 죄책감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쓰는 물건 모든 것이 또래들보다 한참 비쌌습니다. 매달 받는 용돈도 엄청났고 자연히 주변에는 돈을 보고 다가온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부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나친 귀여움과 방임,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자이위냐오는 점점 버릇없고 제멋대로이고 교만한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성적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공부 대신 그녀가 즐긴 건 같은 또래 학생들을 이끌고 다니며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다니던 시절 자이위냐오는 이미 문제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면 바로 주먹이 나갔고 심지어 친했던 친구와도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기숙학교 시절에는 한 학생과 다투다 사람을 불러 상대의 고막을 터뜨릴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결국 가족이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야 했죠.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 그들은 돈으로 덮을 수 있다면 문제는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학교도 피해자 측도 돈을 받으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제지하거나 훈육하지 않았던 겁니다. 징계는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항상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자이위냐오를 완전히 무법자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중학교를 졸업 후 그녀를 받아주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 보였지만 그녀의 부모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안 받아주면 미국으로 보내면 되지 뭐. 그 한마디로 자이위냐오의 미국 유학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학업 수준이 미국 학교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 어느 정식 학교에서도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거액의 돈과 인맥을 동원해 캘리포니아의 한 사립학교, 이름만 그럴듯한 옥스퍼드 하이스쿨에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부모는 그곳에서 딸이 세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학교는 이름만 옥스퍼드일 뿐 영국의 명문대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로랜드 하이츠 쇼핑몰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문패 하나 달랑 걸린 작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규모는 작았고 교사는 고작 6명 남짓, 학생 수는 겨우 80여 명, 대부분이 중국이나 한국 출신 유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모두 중국인 상점과 식당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업에서도 영어보다 중국어나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학교의 홍보 문구는 이랬습니다.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듣기엔 멋졌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이곳에는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나 갈 곳이 없는 문제 유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자이위냐오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어나 한국어로만 대화했습니다. 선생님 몇 명을 제외하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곳은 사실상 유학생을 위한 임시 통로 학교, 즉 유학 비자를 위한 명목상의 학교에 가까웠습니다. 2010년 14살의 자이위냐오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학교 시설은 허름하고 환경도 열악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곳의 자유로움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교사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숙제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놀 수 있었죠. 자이위냐오에게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에 온 그녀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친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지나치게 강한 성격 탓에 다른 학생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 우울감에 시달렸고 심지어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고 그 후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녀는 곧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 밤낮 없이 놀고 떠들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들과 금세 의기투합한 자이위냐오는 곧 그 무리의 중심 인물, 두목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주도적인 그녀는 작은 문제에도 주먹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점차 그녀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줄게. 그 말은 곧 그녀의 브랜드가 되었죠. 자이위냐오는 유학생들의 언니, 대장, 즉 큰 누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2명의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신레이, 그리고 양이한. 이 세 사람은 언제나 붙어 다녔고, 사람들은 그들을 철삼각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거의 무법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으면 세상 물정 좀 배우라며 일종의 세례식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학생은 건드리지 않는다. 미국인을 때리면 진짜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 학생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화살은 항상 같은 중국 출신 학생들을 향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들만 골라 괴롭혔습니다. 반면 홍콩이나 대만 출신 학생들에게는 조심스러웠죠. 그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배경도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이위냐오는 중국 유학생 사회에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들과 엮이면 무조건 피해를 입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무조건 세게 굴어봐야 한다는 것이 그녀 무리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학생이 미국인이라면 그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이라면 그날부턴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입생을 작은 동생이라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히 반항이라도 하면 주먹과 발길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자이윈야오는 대학 예비반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레벨업 했다고 느낀 그녀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셜 플랫폼에 남학생과의 친밀한 사진을 자주 올리며 고급 의류와 명품 가방, 외제차를 과시했습니다. 어우러진 추종자들의 칭찬 속에서 그녀의 허영심은 크게 만족을 얻었고 기세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자이위냐오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기분이 좋을 때에도 연습 삼아 누군가를 들볶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감히 반항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위협과 협박만으로도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의 한마디가 이른바 중미를 뒤흔든 지옥의 밤을 촉발했습니다. 그날 피해자 류이라는 자이위냐오가 소셜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한 남학생과 다정히 팔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류이라는 가볍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남자 뭐가 대단하다고 올리는 거야. 난 별로네. 그건 아무 생각 없는 한 줄의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이위냐오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자이위냐오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땡땡가 감히 날 무시해. 내가 가르쳐주지. 2015년 3월 30일 밤 류이라는 옛 친구 루안칭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루안칭은 다정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우리 나와서 이야기하자. 사실 류이라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안칭은 평소에도 괴롭힘을 일삼는 편이었고 류이란 자신도 예전에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결국 약속을 따랐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남학생 친구 루성화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둘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루안칭은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가자, 우리 여자들끼리 얘기하자. 남자는 잠깐 나가 있어. 바로 그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자이윈야오였습니다. 그녀는 루성화를 냉랭하게 쳐다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여자들 모임이니까 남자는 여기 있는 게 적절치 않아. 먼저 가. 루성화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그 순간 류이라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이위냐오는 장신레이, 양위안 등과 함께 다른 9명의 중국 유학생을 불러 모아 총 12명으로 4대의 채 나눠 타고 류이란을 로랜드 파크로 데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류이란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고 도망치려 했지만 거센 힘에 붙잡혔습니다. 차가 공원 외곽의 외진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잔혹한 벌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6시간에 걸친 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류이란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셔버렸습니다. 신고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자이위냐오는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옷을 벗겨. 류이란은 몸부림쳤지만 결국 옷이 찢겨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음물 한 통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부어졌고 몇몇은 담배꽁초로 그녀의 몸을 지지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류이란의 절규가 한밤에 공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은 피와 눈물의 냄새를 실어 나르며 그곳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그녀를 모욕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지어 라이터불로 머리카락을 태우려 했지만 다행히 그 전에 찬물을 부었던 덕분에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을 겁니다. 그들은 휴대전화로 그 잔혹한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중에 입 다물라는 협박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우리가 찍은 영상 전부 인터넷에 올릴 거야. 자이위냐오는 그렇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폭행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류이란을 모래밭으로 끌고 가더니 명령했습니다. 먹어, 모래 먹어. 류이란은 눈물로 거절했지만 자이위냐오는 그녀의 턱을 억지로 벌리더니 모래를 한 줌, 두 줌 그녀의 입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광경은 말 그대로 지옥이 현실로 내려온 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과 모욕, 그리고 고통. 가해자 12명 중 막내는 겨우 14살, 가장 나이가 많은 이도 19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혹함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위냐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묻거든 루성화가 널 때렸다고 해. 우리 12명 전부가 그렇게 증언해 줄 거야. 네가 누구를 신고해도 절대 못 이겨. 그날 밤 류이라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홈스테이 가족은 공포에 질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출동해 류이란의 상처를 확인했고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2명의 중국 유학생 중 6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사건 후 술에 취해 잠든 채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체포된 6명 중 3명은 미성년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성인인 자이윈야오, 양위한, 장신레이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미 도주했고 일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이윈야오가 체포될 때조차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치켜들고 경찰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 끝나면 류이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조사 과정에서도 그녀는 뻔뻔했습니다. 모른다. 난 안 했다. 모든 질문에 똑같이 답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도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를 의심해요? 혹시 류이란이 거짓말하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녀는 끝까지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자이위냐오는 류이란에게 이토록 잔혹한 짓을 한 걸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결국 이유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사소했습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분노가 결국 그녀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 녹화된 영상, 목격자의 진술. 모든 것이 자이위냐오와 그 일당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4일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고등법원에서 로스앤젤레스 중국 유학생 납치폭행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피고석에 선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자이위냐오와 장신레이는 법정에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빨리 판결받고 집에 가서 생일 파티 해야지. 하지만 피해자 류이란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자이위냐오는 살기를 띤 눈으로 류이란을 노려보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법정은 즉시 정숙 명령을 내렸고 그제서야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세상을 분노케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왜 잡는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좀 빨리 끝내요. 나 6월에 중국 돌아가서 생일 파티 해야 돼요. 그녀는 여전히 돈이면 세상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정은 그녀에게 잔혹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와 공범들을 납치, 폭행, 감금, 인신침해, 그리고 고문죄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고문죄는 미국 캘리포니아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로 최고형은 종신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자이위냐오, 양위안, 장신레이 이 세 사람을 성인범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보석금은 무려 300만 달러, 한화 약 42억 원. 당시 유학생 범죄 사상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세 사람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 재판이 이어지며 6시간 동안의 영상, 피해자의 상처 사진, 목격자의 증언이 공개되자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부모들은 통역을 통해 자녀의 죄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2016년 2월 17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자이위냐오 납치폭행 상해죄로 징역 13년형, 양위한 공범 및 폭력 행위로 10년형, 장신레이 협조 및 가담 혐의로 6년형. 형이 끝난 후 세 사람 모두 강제 추방되어
영구 입국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가장 가벼운 형량입니다. 항소했다면 종신형이었을 겁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 자이위냐오와 일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 안에서 울부짖고 얼굴을 가리며 그 오만했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생일 파티는 결국 감옥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장신레이는 형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송환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감옥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위냐오 역시 조기 석방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자 중국 내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게 내가 이렇게 된 이유예요. 그러자 검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을 타락시킨 건 양심이 없는 마음이죠. 叫我啥名字？啥名字？我姓冯呀，身份证？我在家了，我给你回家取去，好吧？叫冯啥？冯春丽，啊？冯春丽胆界是不是？啊，是不是叫胆界？我叫冯春丽、李丹是？吧？不是啊，李小七是不是？你回家取嘛，我现在没带身份证。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속이 아름답고 청순한 얼굴, 외모와 몸매가 전혀 스타에 밀리지 않는 이 여자가 뒤에서는 수십 명의 소녀들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시안의 흑사회 여두목 단제입니다. 단제는 이름 중 마지막 글자가 단이고 제는 누나 혹은 언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소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굴을 때리고 등을 바늘로 찌르는 등의 고문을 받습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단제와 동생들이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단제는 그들 사이에 도도하고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마는 수많은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흑사회 조직의 대모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미녀인데 그 배후의 수법은 뱀이나 정갈처럼 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또한 경찰은 어떻게 이 일당을 소탕했을까요? 오늘은 단제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은 2008년 2월 19일 경찰에 걸려온 신고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시성 시안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젊은 소녀가 6층에서 떨어진 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부상이 매우 심각해 보이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때 의료진도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단한 처리 후 소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동안의 긴 치료 끝에 샤오메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마침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건졌지만 샤오메이의 종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녀가 깨어난 후 경찰을 보고 즉시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보고 안심시켰습니다. 소녀는 서서히 감정을 가라앉힌 후 경찰에 그녀의 비참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샤오메이라고 하며 그날 추락한 것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지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찰은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을 2008년 2월 17일로 돌려보면 샤오메이는 평소처럼 시안시 쟁워루의 한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샤오메이가 돌아보니 그녀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 장룽이었습니다. 장룽과 샤오메이는 몇 번 만났고 매번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샤오메이는 매우 기뻤고 장룽을 초대하여 함께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룽은 배가 좀 고프다며 샤오메이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고 먹지 않았다면 양식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니 두말 없이 그와 함께 PC방을 나섰지만 그는 위험이 그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골목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7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밴으로 끌고 갔습니다. 샤오메이는 차 안에 모두 흉악한 사회 남성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친구 장룽도 즉시 태도를 바꿔 그에게 순순히 말을 따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오메이는 그들에게 시안시 둥관 밖의 한 아파트 단지로 납치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샤오메이는 몇 명의 소녀가 한 침실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장룽은 임대주택에 있는 소녀들에게 그들을 베이징으로 보내 매춘을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소녀들은 당연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7명의 남자들이 한 명씩 가죽띠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묶여 있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한 구타 후 몇몇 소녀들은 굴복하여 다른 방으로 끌려갔고 샤오메이는 베이징에 가는 것을 단호히 동의하지 않아 더욱 잔혹한 학대를 초래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저와 함께 베이징에 가서 매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벨트로 제 머리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과 발길질을 했고 바늘로 제 등을 찔렀습니다. 몇 시간 후 샤오메이는 정체불명의 모습으로 거의 반쯤 목숨을 잃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장롱의 협박에 따라 샤오메이는 수천만 원의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장롱은 샤오메이에게 나중에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가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 장롱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침해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끌려 나왔을 때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몇몇 소녀들도 막대한 차용증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듣고 이 무리의 무자비한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작은 방에 갇혀 통제되었습니다. 다음 날 샤오메이는 또 다른 소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모는 매우 뛰어나고 아름답고 몸매는 날씬한 소녀였습니다. 처음에 같은 납치된 소녀라고 생각했지만 방 안에 8명의 청년이 모두 그녀를 정중하게 단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샤오메이가 구금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장롱 등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도와 싸우러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샤오메이는 도망칠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은 이미 자물쇠로 열리지 않았고 유일한 출구는 창문뿐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어쩔 수 없이 TV 케이블을 끊어서 하수관에 묶은 후 창문으로 끈을 들여서 내려갑니다. 바로 샤오메이가 4층까지 내려갔을 때 선이 갑자기 끊어져 그녀는 순간적으로 고층에서 심하게 추락했고 그 후로는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신의 여러 곳에 분쇄성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후 샤오메이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이 조직의 보스인 단제와 장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메이가 추락한 사건 이후 장롱 등은 즉시 소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임대주택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물건은 모두 남아있어 경찰은 그들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우리는 현장에 도착하여 창문으로 안을 살펴본 결과 범죄 용의자의 TV 스피커 및 기타 몇 가지 용품, 그리고 이불을 포함하여 여전히 집에 있었고 임대료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범죄 용의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할 때 임대주택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집의 누수로 인해 집주인은 이미 전화로 범죄 용의자와 연락하여 수리해야 한다고 했고 용의자도 이틀 후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속하게 작전을 펼쳐 임대주택 근처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3월 26일 새벽 잠복 경찰은 장롱과 다른 남자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원을 요청했고 10여 분 후 검거 작전이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장롱은 여러 가지로 발뺌했지만 강력한 심리 공세 속에서 결국 단제의 실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장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여성은 27세로 산시성 치사년 출신입니다. 단제의 본명은 리샤오시이고 리단이라는 가명을 썼고 평소에 그들과 왕래하지 않고 일이 생겨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그들은 단제의 행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제의 외모는 청순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엄청 독하고 악랄한 부분이 강하기에 동생들은 그녀를 엄청 두려워합니다. 신문에서 장롱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단제가 평소에 차량 번호가 산시성 C8663인 검은색 오프로드 차량을 자주 몰고 시안과 베이징을 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비밀리에 리샤오 씨를 체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협조 공고를 발표하여 리샤오 씨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시간은 2달이 흘렀고 공범인 다른 용의자들이 잇따라 출두했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당시 기술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차량 번호만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산시성의 많은 경찰들이 단제의 차량 번호를 줄줄 외우고 거리에서 이 차를 찾았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08년 8월 23일 한 경찰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량 번호가 산시 186663인 오프로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인 경각심으로 경찰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추적했습니다. 노점을 지나갈 때 단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췄고
차에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내려 노점으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의 생김새는 리샤오 씨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까운 공안국인 진타이 분국 중산로 파출소와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식사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지원 경찰이 도착한 후 즉시 그들의 차를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여성은 오히려 매우 침착했습니다. 叫我啥名字？啥名字？我姓冯呀，身份证？我在家了，我给你回家取去，好吧？叫冯啥？冯春丽，啊？冯春丽胆界是不是？啊，是不是叫胆界？我叫冯春丽。李丹是吧？不是啊，李小七是不是？你回家取嘛，我现在没带身份证。 경찰은 비교를 통해 이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착용한 소녀가 여태 힘들게 찾았던 흑사회 두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여성을 파출소로 데려가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여성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실제 이름이 펑춘리임을 발견했습니다. 장롱이 말한 리샤오 씨는 누구였을까요? 리샤오 씨와 펑춘리의 개인정보를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본적지와 나이도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펑춘리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펑춘리의 아버지는 딸이 오래전에 다른 지역으로 시집갔고 오랫동안 산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펑춘리의 아버지가 경찰이 보여준 단제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여자가 바로 이웃 주민 리샤오 씨임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리샤오 씨는 이웃집 딸 펑춘리의 이름과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런 방식으로 모두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망은 넓고 빈틈이 없어 수많은 소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 여자 악마와 그 일당은 마침내 일망타진당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단제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2년 반만 선고했기 때문에 출소 후 단제는 라이브 방송 인플루언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흑사회 두목이었던 단제가 강호를 떠나 인플루엔서로 활동하고 있고 엄청 유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찻집을 운영하고 자주 인터넷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팬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러 갑니다. 비록 강호를 떠났지만 강호에는 여전히 그녀의 전설적인 소문들이 여러 버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나름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